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럼 공리주의와 의무주의 2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2교시에는 의무주의를 이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의무주의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 의무주의는 그 교과서 내용을 보면 칸트의 의무 이론과 데이비드 로스의 조건부 의무 이론이 같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각 좀 나누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의무주의 역시 그 공리주의처럼 그 서양 윤리설에서 굉장히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그 양대 산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이 의무주의의 관점은 오늘날에도 계속 수정되고 변형되었거나 계속 지지되면서 이제 여러 윤리설로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영향을 많이 미쳤고 비판도 많이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지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의무주의의 윤리는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의무주의를 간단하게 설명한 이제 그 내용이 바로 여기 제목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의무주의에서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도덕적인 행위는 그 결과와 무관하게 마땅히 수행되어야 되는 의무이다. 이걸 이제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공리주의와 완전 대립되는 반대되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행위는 결과가 좋으면 해도 되고 결과가 나쁘면 하면 안 되고 결과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고 그것과 마땅하게 무조건 수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의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의무라는 건 다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예외 없이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거니까. 도덕은 의무다. 이유가 없다. 그 결과와 무관하다. 그래서 마땅히 수행되어야 되는 의무라고 이제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 28페이지의 첫 단락의 내용을 좀 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의무주의 관점에서 도덕적인 의무는 우리의 행복이나 욕망, 즉 좋음에 좌우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당연히 개인적인 어떤 성향 차이, 좋음의 차이, 경제적인 어떤 사회적인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예외 없이 누구나 다 의무로서 수행해야만 되는 어떤 것, 그게 이제 도덕이고 도덕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 의무로서의 도덕을 따르는 것만이 옳다. 무조건 옳다. 이렇게 주장하는 입장이 의무주의 윤리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비결과론적 의무설로 이해해 볼 수 있죠. 결과와 무관하기 때문에 도덕은 무조건적으로 수행되어야 되는 의무이기 때문에 비결과주의 윤리설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주자격인 칸트의 의무이론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번 칸트의 의무이론. 칸트는 1번 보편적인 이성의 능력에 근거해서 도덕을 정초했습니다. 그러니까 칸트나 앞에서 설명했던 공리주의, 벤다멘과 밀이나 다 근세 철학을 해서 이제 주장된 어떤 윤리의 내용들인데요. 그러니까 이 근대 이후에 이제 인간의 능력을 굉장히 이제 높이 평가하면서 인간의 중심적인 세계관이 이제 펼쳐지게 되죠. 그죠? 윤리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세까지는 이제 신의 명령에 따르거나 신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이제 성인 군자의 어떤 삶이고 윤리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면 이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초월적인 어떤 진리, 자연만이 보여줄 수 있는 자연 법칙 뭐 이런 것들에 따르는 게 윤리적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했지만 근대 이후에는 그 윤리적인 어떤 내용의 근거의 어떤 중심에도 인간이 놓입니다. 인간을 놓습니다. 그래서 공리주의도 그런 거죠. 인간이 느끼는 행복이나 고통 이것들이 윤리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면 그래서 굉장히 윤리학에서도 어떤 혁명을 가지고 왔다면 칸트는 또 다른 입장에서 다른 차원에서 윤리의 어떤 혁명을 가지고 옵니다. 그건 뭐냐? 인간이 보편적인 이성 능력을 갖고 있다. 인간이라면 다 보편적으로 이성적인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능력에 근거해서 인간이 도덕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도덕을 정취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통해서 비로소 도덕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고 인간만이 그 도덕을 이해하면서 도덕을 실천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려고 하는 거겠죠. 굉장히 그 윤리 이론에서 보면 이것도 굉장히 혁명적인 것입니다. 근데 그 칸트가 말한 보편적인 인간이 지닌 보편적 이성의 능력이란 무엇이냐? 그것은
자연이 부과하지 않은 의무를 스스로에게 부여하고 그에 따라서 행동하려고 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이 명령한 적이 없는 의무를 인간이 스스로에게 부여하는데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걸 또 따르려고 합니다. 내가 부여한 의무이니까 내가 스스로 따르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보편적인 이성의 능력이라고 봤습니다.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인데 이성적인 존재는 보편적으로 다 이런 도덕적인 행동을 실천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이제 본 겁니다. 여기서 자연이 부과하지 않은 의무라는 데 이제 강점이 있어요. 칸트가 생각하는 윤리는 여기에 강점이 있습니다. 자연이 부과하지 않은 의무를 스스로에게 부여한다. 이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이제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보통 자연에서 부과하는 어떤 법칙, 자연이 제시하는 법칙을 도출하는 방식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가령 뭐 A, 뭐 어제도 해가 떴다. B, 그러면 오늘도 해가 떴다. 그럼 C, 그러므로 내일도 해가 뜰 것이다. 이렇게 보통 자연 법칙을 도출하죠. 귀납적으로 도출합니다. 그러므로 이후의 내용은 앞에 관찰한 것들을 따라 봤을 때 이런 결론을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죠. 근데 이것이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 도출한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의무를 이렇게 도출할 수 있느냐 한번 보자는 거죠. 그러면 A, 어제도 해가 떴다. B, 오늘도 해가 뜰 것이다. C, 그러므로 내일도 해가 떠야 한다. 의무라는 건 뭐뭐 해야 한다는 건데 자연적인 현상 관찰했을 때 뭐뭐 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가 없어요. 그죠? 자연은 그렇게 하라고 명령한 적이 없기 때문이죠. 아니면 뭐 어제도 뭐 엄마가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 오늘도 엄마가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 그러므로 C, 내일도 엄마가 나를 도와주어서는 안 된다. 뭐뭐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도 자연에서는 도출하기 어려운 거죠. 근데 인간은 그러므로 뭐뭐 해야 된다. 뭐뭐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도대체 누가 어디서부터 나온 것이냐? 그 근거는 자연이 준 게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에게 부여해서 스스로 따르려고 하니까 인간만이 이 도덕을 이해하고 따를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이 부과하지 않은 의무라는 건 바로 그것입니다. 자연은 한 번도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아라라고 부과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인간은 그걸 알고 있고 그걸 따르려고 한다는 거죠. 그건 인간이 스스로에게 부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을 보면 자연이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자연스럽지만 인간만이 생물학적, 경향성, 본능 등 자연의 필연성에서 자유롭게 이성의 능력을 지닌 한에서 도덕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바로 이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이 부과하지 않았으니까 부자연스러워요. 뭐뭐 해야 된다, 뭐뭐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들은.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제 생물학적인 경향성, 본능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너무 좋아해. 그럼 저 사람을 나의 것으로 만들고 싶죠. 본능적으로. 보통 자연의 세계에서 그렇게 진행되는데 인간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저 사람을 좋아해도 저 사람에게 함부로 행동하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생물학적 경향성 뭐 이런 거죠. 내가 이제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고, 그죠? 내가 뭐죠? 뭐 졸리면 자야 되고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인간은 졸리다고 해서 아무 데서나 자지 않고 배고프다고 해서 내가 먹을 것 없을 때 남의 거 훔쳐 먹지 않죠. 보통은 다 그렇게 해요. 동물의 세계에서 생물학적 경향을 따른다면 그렇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도 잡아먹어요. 다른 곤충도 잡아먹고 곤충이나 동물의 세계에서는 그렇죠. 근데 인간은 내가 아무리 배고파도 사람을 잡아먹고 그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뭘 말하느냐? 그런 자연의 필연성에서 자유롭다는 겁니다. 이건 자연적 필연성이라고 말을 하는데 자연의 법칙들은 다 필연적으로 자연적 존재자들에게 다 적용이 되죠. 근데 인간은 거기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지금 밥을 안 먹을 수 있고 내가 아무리 졸려도 지금은 잠을 안 잘 수 있어요. 노력한다라면 잠을 안 잘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저 사람을 사랑하고 저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도 참을 수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자연적 필연성에서 자유롭고 이성의 능력을 지니는 한에서 도덕적으로 실천하고 도덕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도덕의 세계가 있다는 걸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도덕은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이해관계에 종속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이면서도 누구에게도 이해 없이 적용되는 필연성을 지닐 수 있다라고 칸트는 이해합니다. 주장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도덕이란 어떤 거냐? 내가 주관적으로 어떤 감정을 느끼거나 어떤 욕망에 사로잡혀 있더라도, 또 아니면 내가 저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되고 이렇게 하는 거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고 이렇게 했다는 나에게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죠? 그러니까 객관적이죠. 내가 처한 어떤 주관적인 상황에서 벗어나야만 객관적일 수 있는데, 그것과 무관하게 이제 의무로서 지킨다는 건 객관적이고, 그러므로 누구에게나 예의 없이 적용될 수 있는 필연성을 갖고서 나한테 요청되는 행동이 도덕이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죠? 그러니까 개인의 우연적인 어떤 것과 무관해요, 도덕은. 오히려 그것들을 벗어난다는 차원에서 요청된 행동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이면서도 누구나 예외 없이 적용되기 때문에 어떤 도덕이지만 인간에게 필연적으로 적용되는 법칙이 됩니다. 도덕은. 그래서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느냐? 3번. 이유가 있어요. 칸트가 볼 때 의무는 우리에게 정원 명령으로 부과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의무로서 작동합니다. 정원 명령은 이런 거예요. 무조건 뭐뭐 해야 된다라고 지시하는 형식입니다. 지시는 어떤 행동을 명령하는 거죠. 근데 무조건적으로 뭐뭐 해야 된다라고 그 행동을 절대적으로 요구하는 그 지시가 이제 정원 명령이라고 이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정원 명령은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비교해서 가원 명령이라는 것은 조건이 붙는 겁니다. 여기 교과서도 설명이 나오듯이 내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면 이걸 해야 된다라고 명령하는 게 가원 명령입니다. 이걸 마치고 싶으면 몇 시까지 이걸 해라. 아니면 너가 좋은 성적을 받고 싶으면 공부를 열심히 해라. 뭐뭐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죠. 네가 친구들을 많이 만들고 싶으면 친구들에게 도덕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뭐 이렇게 명령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가언적으로 도덕이 요구된다. 가언적인 명령으로 나한테 도덕이 요구된다라면 사실은 내가 그 조건이 이제 소용없게 되면, 내가 뭐 성적을 잘 받을 필요가 없고 내가 친구가 별 필요 없다. 그럼 나는 그 행동을 하지 않아도 되죠. 그럼 나한테 그 명령은 구속력이 없습니다. 내가 그걸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게 되면 필요 없는 어떤 행동이 되지만, 도덕적인 명령은 나한테 그렇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나한테 그 행동을 하라고 요청이 됩니다. 이유를 몰라도, 이유가 없어도 오히려 나한테 부과되는 어떤 명령의 형식으로 경험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도덕을 이제 나한테 이렇게 주어지는 명령의 형식으로 이제 인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무조건 해야 돼. 이건 인간이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나한테 주어지기 때문에 그 명령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의무로서 작동합니다. 도덕적인 어떤 행동에 대한 요구가. 그래서 그걸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나는 그걸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무로서 작동할 수 있다. 이렇게 칸트는 설명합니다. 네, 이해가 되셨나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의무라는 형식으로 나한테 도덕이 경험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그리고 그 설명 본성에 대해서 칸트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선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선의지라는 게 인간에게 있는데 이 선의지 때문에 인간은 도덕적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칸트의 그 도덕 이론에서 선의지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교과서에서 나온 내용과 제가 좀 덧붙인 내용을 이제 같이 종합해서 제가 내용을 좀 갖고 왔습니다. 일단 선의지를 칸트가 뭐라고 설명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칸트의 저서는 이 도덕 형이상을 정초라고 하는 저서에서 선의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일단 선의지는 그것이 생기게 하는 것이나 성취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또는 그것이 어떤 세워진 목적 달성에 쓸모 있기 때문에 선한 것이 아니다. 오로지 그것을 의욕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 그 자체로 선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의지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 선한 이유는, 도덕적으로 선한 이유는 그게 뭐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데 좋기 때문에 선하거나, 아니 그것들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선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의지가 나한테서 발동된다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단지 그 의지라는 것 자체 때문에 그 자체로 선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자체로.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상대적으로 결과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선하거나 선하지 않거나 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그것들이 발동된다는 것 때문에 선하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도대체 그게 무엇이길래 그 선한 의지를 갖는다는 것만으로도 선할 수가 있을까? 한번 그 설명을 같이 보겠습니다. 보면 이제 교과서에서는 약간 설명이 이제 생략되어 있는데 이 PPT를 통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1번, 이제 칸트는 욕망이라는 걸 어떤 능력으로 제시하면 굉장히 상위에 있는 능력이라고 제시를 하는데 그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표상된 것을 실제로 행하려고 하는 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표상이라는 건 인간이 떠올리는 걸 말합니다. 그 어떤 도덕도 인간이 떠올리면서 행동을 하는 거죠. 아, 이건 해야 돼. 이런 거 떠올리자마자 인간이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표상된 것이라는 건 인간이 떠올리는 어떤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 정신 속에 떠올리는 것들을 이제 표상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욕망이라는 건 내가 떠올리는 것을 그대로 하라는 어떤 힘을 말합니다. 그죠? 근데 이 욕망이라는 게 실제적으로 그 행동을 하려는 힘인데 이게 어떤 준칙을 따른다면 이 욕망이 여전히 도덕의 영역에 밖에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준칙 들어보셨죠? 그 준칙은 뭐냐면 이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각자가 개인적으로 타당하다고 여기는 것을 행위의 법칙으로 삼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알게 모르게 행위의 법칙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좀 말하자면 사람들의 말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그 즉각적으로 대답하지 않고 뭐 나중에 대답하겠다고 얘기를 한다는 이걸 법칙으로 삼을 수도 있죠. 그죠? 나는 그래서 누가 어떤 부탁을 하더라도 그때 바로 결정을 하지 않고 내가 생각해 본 다음에 이제 답을 말해주겠습니다를 어떤 행위 법칙으로 삼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내가 늘 지각을 하니까 뭐 평상 그 약속 시간보다 늘 10분 먼저 준비를 한다. 10분 먼저 시간을 생각해서 준비한다. 이런 것도 개인이 이제 행동의 법칙으로 삼은 준칙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이건 나한테 타당한 어떤 행동 법칙으로서 삼을 수 있죠. 그래서 이거 준칙이라는 건 굉장히 개별적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본능이나 성향, 이해관계, 어떤 상황에 따라 굉장히 가변적이에요. 그죠? 내가 지금 좀 소심하고 상황이 어렵고 처한 상황이 좀 굉장히 좀 어둡다. 그럼 사람들한테 이걸 좀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또 다른 어떤 행동의 법칙을 이제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주관적인 경험에 따라서 내가 그동안 살아온 어떤 경험치를 봤을 때 사람들이 주로 이런 부탁을 할 때는 이제 거절하기 어려우니까 뭐 그 상황을 피한다거나 아니면 그 상황을 잘 들어준다거나 어쨌든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것들이 좀 쌓여서 내가 이제 준칙으로 만들어낸 것들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주관적 경험에 여전히 종속되어 있거나 거기서 비롯되는 나의 감정, 나의 어떤 행동의 경향성 이런 것들에 이제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자연적인 필연성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이 준칙의 세계는 여전히 주관의 경험 및 자연의 필연성에 종속되어 있어요. 그렇겠죠. 내가 이렇게 계속 상황을 그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고 내가 거절을 잘 못하는 성향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어떤 그런 심리적 기제에 여전히 작용을 받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칸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생물학적인 경향성이나 본능에 여전히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더 궁극적으로는 자연적 필연성에 종속되어 있어요. 근데 자연적 필연성이 종속되어 있다는 건 칸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도덕적이지 못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전히 도덕의 영역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요. 준칙에 따라서 행동한다는 건 그냥 자연적인 경향성이 여전히 매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욕망, 내가 이렇게 떠오르는 어떤 것들 행동으로 움직이려는 이 힘을 이성이 자극하게 됩니다. 이성이 자극하게 되면 이 욕망은 내가 이제 가지고 있었던 준칙이 모두에게 객관적이면서도 보편 타당한 법칙이 되기를 희망하고 의욕하면서 그 보편적인 법칙이 되기를 갈망하면서 그 보편적인 법칙이라고 하면 내가 존경하고 그에 따르려는 어떤 의지로 변모하게 됩니다. 이 욕망이 의지로 변모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때 의지로서 변모할 때 그 의지가 향하는 게 뭐냐? 내 준칙이 모두에게 보편타당하고 객관적인 법칙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 보편적 법칙을 존경하려는 어떤 의도에서 이 욕망이 발동되게 됩니다. 그 입법을 존경하고 그 입법에 따르려는 것으로 이제 발동되기 때문에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어떤 의지로 변모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의지라고 칸트가 설명합니다. 이 앞에서 선의지에 대해서 우리가 읽어봤죠. 그러니까 이때 의지가 발동되는 거는 다른 이유에서 발동되는 게 아니라 개인의 성향이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발동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지금 하려는 나의 어떤 행동의 준칙이 그것에 따르려는 행동의 준칙이 모든 사람에게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행동의 법칙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보고 그런 보편 법칙이 되기를 갈망하면서 그 보편 법칙을 존경하면서 그에 따르겠다 라고 하면서 발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해요. 다른 이유 없이 이 내 준칙이 모든 사람에게 보편타당한 진리치를 갖고서 행동의 법칙이 되기만을 갈망하면서 그 보편 법칙에 대한 존경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발동 자체가 그러니까 그때 그 법칙은 굉장히 옳기 때문에 내가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로서 내가 발동된 것이기 때문에 선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4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 의지는 다른 이유 때문에 발동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오직 그 행위가 옳은 것 같고 옳다는 이유에서 내가 지금 그 행동을 이렇게 떠오른 것들을 내가 행동으로 옮기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그 도덕 법칙이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한다라는 목적으로 발동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선하다는 거예요. 오직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도덕 법칙에 따르는 행동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겁니다. 이 도덕 법칙이 보편타당한 도덕 행동의 법칙으로서 이 행동의 목적이 되어주기 때문에 그 도덕 법칙에 따르는 것 자체가 옳다는 게 이 행동의 이유가 되기 때문에 오직 그것만이 이유이기 때문에 또 그럴 경우에만 내가 선한 의지로서 그 보편 법칙을 따르려고 하는 나의 의지가 발동되기 때문에 그 도덕적으로 선하다고 하는 거예요. 옳다는 이유에서 내 행동이 유발되기 때문에 내 의지가 발동되기 때문에 도덕의 영역이 성립되게 되고 선하다는 것도 이제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 도덕적으로 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이 발동된다는 것 자체가 도덕적으로 옳기 때문에 내가 그 행동을 하겠다. 도덕적으로 옳은 것이라면 내가 행동을 하겠다. 내가 준칙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 행동의 법칙이 누구에게나 보편타당한 법칙으로서 옳다라면 당연히 내가 그것을 따르겠다. 그것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따르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선하기 때문에 발동되고 도덕적으로 옳기 때문에 발동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그 자체로 선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 의지가 선해요. 그 의지는 이게 도덕적으로 봤을 때 보편타당하고 옳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하겠다. 다른 이유에서 내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이것들을 하려는 게 아니라 이것 자체가 누구에게나 보편타당한 법칙이 될 수 있고 그 보편타당한 법칙이라면 내가 따를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의지가 발동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선한 의지 덕택에 우리는 비로소 도덕의 영역에 놓입니다. 이 선한 의지가 이 도덕 법칙을 따르려는 어떤 욕구에서 비롯된 거죠. 그래서 이 선한 의지가 발동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도덕의 영역에 놓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도덕적 자유의 세계를 열 수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내가 가지고 있는 준칙이 보편타당한 법칙인지 아닌지를 물어보고 그에 따라서 도덕적으로 선한 경우에 내가 이걸 따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이유가 도덕적인 옳음, 도덕적인 선함 자체가 그 목적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선한 의지를 발동시키는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자연적 필연적인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내가 그 도덕의 법칙을 물어보고 그 도덕 법칙에 해당하면 그에 따르겠다고 하는 의지가 발동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도덕적으로 자율의 세계에 놓여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내가 선한 것과 선하지 않은 것들을 보편 법칙에 따라서 규정할 수 있고 그에 따르겠다. 그럼 도덕적 자율의 세계가 되는 거죠. 그죠? 내가 스스로 옳고 그른 것을 따져보고 옳고 그른 것에 따라서 행동을 하겠다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의지가 발동된다는 것 자체, 그죠? 그래서 내가 지금 내 행동의 법칙으로 삼으려는 게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보편타당한 법칙이 될 수 있을 것인가를 물어보고
그렇게 보편타당 법칙이 될 것이라고 한다라면 나는 무조건 여기에 따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발동된다는 것은 내가 드디어 인간만이 열 수 있는 도덕적 자율의 세계로 들어간다라는 걸 의미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죠. 이 의지가 발동되지 않으면, 그래서 내 행동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누구에게라도 보편타당한 것인가를 묻지 않으면 여전히 나는 자연적 필연적인 세계에 있을 것이지만 이걸 물어봤기 때문에 도덕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알고 도덕적으로 선한 게 무엇인지 알고 도덕의 목적에 따르는 게 무엇인지를 아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좀 어렵지만 교과서에 나온 얘기도 함께 결부시켜서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과서에는 그렇기 때문에 가령 내가 무거운 짐을 들고 간 할머니를 봤을 때 그 할머니를 내가 생전 모르는 처음 보는 할머니이지만 그 할머니를 봤을 때 무조건 선행의 의미에서 도와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 행동을 실제로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무관하게 나는 도덕적인 세계에서 도덕적 판단을 내리려고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미 그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어떤 게 도덕적인지 어떤 게 선한 것인지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로 선한 겁니다.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선함을 우리는 그 선한 의지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게 이제 칸트의 주장입니다. 자, 그럼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선한 의지가 되기 위해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준칙이 어떤 누구에게나 보편타당한 법칙이 될 수 있는지를 물어본다 그랬죠. 근데 이제 그것들을 이제 칸트는 다음에 3가지 어떤 정식에 따라서 물어본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준칙이 누구에게나 보편타당한 도덕 법칙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열해 보는 거죠. 필터를 이제 딱 대서 그 필터를 통과한 준칙만 보편 법칙이 될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타당한 도덕 법칙이 될 수 있다고 이제 스스로 이제 검열 과정을 통해서 도덕 법칙을 수립할 수 있는 거죠. 처음에 내가 가졌던 행동이 준칙이지만 이 필터를 거치게 되면 내가 가졌던 행동의 준칙은 누구에게나 보편타당한 도덕 법칙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행동의 법칙으로 삼은 그 준칙을 도덕 법칙으로 수립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1번, 나의 준칙이 보편타당한 도덕 법칙이 되기를 위해서 거쳐야만 되는 어떤 검열들이 있다라고 칸트가 말합니다. 이게 여기 이 사례에서 이 인용된 내용에서 설명되고 있는 보편 법칙의 정식들이라고 주로 이해가 됩니다. 2번째, 그래서 선의지는 다음의 정식을 따라야 되는 이성의 명령을 따라서 자신의 준칙을 이제 검열해 볼 때에만 스스로 자신이 추구하는 어떤 도덕 법칙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덕적으로 인간이 스스로 이성의 어떤 그 자극을 통해서 자신에게 행동으로 이제 표출하려는 어떤 그 방향을 도덕 법칙의 방향에서 실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보겠습니다. 1번. 이제 보편 법칙의 정식이라고 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내용은 너의 준칙이 보편 법칙이 될 것을 그 준칙을 통해 동시에 의욕할 수 있는 그런 준칙에 따라서만 행동을 하라라고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이성이 그렇게 하라고 이제 명령을 내려요. 이성이 자극한다 그랬죠. 자신의 준칙을 자극해서 이성이 욕망을 자극해서 준칙을 이제 자극하게 되면 준칙이 보편 법칙이 된다고 했는데 그때 자극한 내용이 이겁니다. 그럼 너의 준칙이 보편 법칙이 될 수 있는지. 그래서 그렇게 보편 법칙 될 거라면 그것에 따라서만 네가 행동을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다는 거죠. 그럼 이런 겁니다. 이 교과서에서도 이제 사례가 나오는데 이런 거죠. 내가 굉장히 지금 궁핍한 상황에 있어요. 내가 지금 대학교에 들어와서 등록금도 이제 좀 대출을 받았고 용돈도 내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벌고 있고 겨우겨우 이제 학기를 진행시켜 나가고 있는데 또 가정 형편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학기에 이제 학기를 이제 쉬지 않고 계속 공부를 하려면 너무 궁핍하기 때문에 친구한테 돈을 빌려야 될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가정도 다 내가 돌봐야 되고 가정을 위해서 내가 지금 학업을 중단하고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 되었단 말이죠. 근데 내가 너무 궁핍하다 보니까 내가 나중에 이 돈을 언제 정확히 얼마를 갚아야 될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실제로 가정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지금 그렇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내가 이 돈을 언제 갚을 수 있고 내 가정의 형편이 언제 회복될 수 있는지 지금 알 수 없어요. 근데 내가 돈을 빌릴 때 어쨌든
빌리는 사람한테 언제라도 갚겠다 라고 말을 해야 빌리는 사람이 돈을 빌려주겠죠. 그죠? 내가 언제 갚을지 몰라. 그냥 빌려줘. 이런 사람들이 돈을 빌려주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한테 적어도 언제까지는 얼마 정도의 돈은 갚을 수 있을 거라고 빈말이라도 해야 이제 돈을 빌릴 수 있다는 걸 내가 아는 거죠. 근데 빈말은 사실은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거짓말 같은 거죠. 사실 나는 그 말에 책임을 못 지죠. 내가 언제까지는 얼마를 갚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임시 반편적으로 하는 빈말이지만 그게 유용하기 때문에 내가 하려는 거죠. 그럼 내가 이렇게 이런 준칙이죠. 내가 어려운 상황에서 누구라도 한 번은 거짓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지금 그런 준칙을 삼고 싶겠죠. 행동의 법칙으로. 그러면 누구라도 한 번의 일생에 한 번쯤은 상황이 어려울 수 있어. 그럼 그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 한 번쯤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준칙에 따르고 싶어집니다. 그러면 친구도 나중에 내가 사실대로 말하면 이해를 해주겠지. 그래서 지금 내가 그런 상황에 닥쳤다고 생각해서 내가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친구에게 빈말로 내가 언제까지 얼마를 갚겠다고 거짓말을 한 다음에 돈을 빌리는 걸 내가 도덕법칙으로 삼을 수 있을까 한번 물어봅니다. 근데 물어봤더니 나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다 생애 어려운 순간 한 번쯤은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걸 누구에게나 적용 가능한 보편타당 법칙일까라고 질문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되게 어려워지죠. 모든 사람들이 생애 한 번은 거짓말을 할 수 있다. 위급한 상황에. 그럼 그 사람에게서 그 어려운 상황이 언제 주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의 사이에서 신뢰라는 게 더 이상 없어질 수 있어요. 은행에서도 돈을 빌릴 때 대출 언제 갚겠다고 계약서를 썼는데 그때 내가 되게 어려워서 그 계약서에 쓴 내용이 거짓이었다 이렇게 말하면 은행에서도 사람들이 대출해 줄 때 그 사람의 말을 다 100% 신뢰하기 어렵죠. 그리고 내 회사에 입사한 사람이 갑자기 어려운 상황에서 거짓말을 하고 회사 돈을 횡령할지 어쩌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내 준칙이 보편적으로 타당한 어떤 행동 법칙이라고 생각하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검열을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 행동을 하면 안 되죠. 보편 법칙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내 행동의 준칙이. 어려운 상황에선 한 번이라도 거짓말을 할 수 있다.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할 수 있다는 나의 행동의 준칙은 보편 타당한 법칙이 될 수 없어요. 그럼 그 행동을 하면 안 되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도덕적일 수 있습니까? 그 거짓말을 하지 않고 돈을 꾸거나 진실을 말하고 돈을 꿔야 되죠.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걸 이제 내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나는 도덕적으로 일단 물어봤으니까 도덕적인 자율의 세계에서 들어와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게 도덕적이라는 걸 알 수 있거나 아니면 진실을 말하고 돈을 꾸는 방법을 택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두 번째 정식도 통과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정식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 마치 너의 행위 준칙이 너의 의지를 통해 보편적 자연 법칙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해라. 보편적 자연 법칙, 그러니까 자연 세계에서는 누구나 이런 행동을 하는 게 필연적으로 요청된다는 거죠. 필연적으로 이런 행동에 이런 법칙에 이제 지배를 받죠. 자연 법칙은 자연적 존재자에게 있는 모든 존재자에게 적용되는 법칙이라서 필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행동 법칙이 인간의 세계에서 도덕의 세계에서 누구에게나 필연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칙인가? 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죠?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법칙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 보편 법칙과 거의 비슷하죠. 근데 어쨌든 도덕적 세계에서 예외 없이 적용될 수 있는 도덕적 자연 세계에서 자연 법칙이 필연적인 것처럼 도덕의 세계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행동의 준칙이 필연적일 수 있느냐 한번 따져봤는데 그럴 수 없다. 누구에겐 이게 적용된다면 굉장히 어렵다. 도덕적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면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 통과하기 어렵다면 내 준칙을 이제 실행시킬 수 없거나 다른 준칙을 이제 다시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세 번째, 자신이든 다른 어떤 사람이든 인간을 결코 단순한 수단으로 다루지 말고 언제나 한결같이 목적으로 다루도록 행동해라. 이게 목적 자체의 정식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칸트가 제시한 이제 보편타당한 도덕 법칙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검열의 과정입니다. 이렇게 내가 행동하는 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결코 단순한 수단으로 다루지 않고 언제나 한결같이 목적으로 다루도록 행동하는 것일까? 라고 한번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이걸 통과해야만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삼은 행동의 준칙이 보편타당한 도덕적
도덕적 행동에 대한 법칙으로 이제 변모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다른 사람만 목적으로 다루는 게 아니라 내 자신도 목적으로 다뤄야 됩니다. 내 자신을 하찮은 존재로 다루면서 타인을 목적으로 다룰 수 없습니다. 그죠? 내가 내 자신이 귀한 걸 모르고 언제나 목적이라는 걸 모르는데 어떻게 타인을 목적으로 대우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죠. 내 자신을 목적으로 다루고 존중하고 존경할 때 타인도 그 못지않게 존경하고 존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자신이든 타인이든 어떤 인간이 결코 한낱 수단을 다루지 말고 언제나 한결같이 목적으로 다룬다라는 것, 목적으로 다룰 수 있어야 된다는 건 이 인간이 굉장히 존엄한 존재라는 걸 말을 하죠. 근데 인간이 왜 존엄한 존재이냐? 지금 칸트에게서 보면 이제 가장 그 근원적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이 도덕적 존재자라는 것에 있어요. 그죠? 인간은 여타의 다른 생물학적 경향성, 그죠? 다른 어떤 세속적인 감정, 욕구 이런 것에 지배받지 않을 수 있어요. 인간만이 자신이 제시한 목적에 따라서 행동을 할 수 있고 목적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고 그죠? 그리고 자신의 도덕 세계에서는 오직 자신이 수립한 도덕 법칙에 따라서만 행동합니다. 다른 것에는 종속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다른 것에는 결코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아요. 자연적 필연성이든 생물학적 경향성이든 본능이든 인간은 거기에 따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유롭죠. 그리고 자유롭다는 건 인간은 자연에 종속되는 여타의 존재자들과 다르게 인간이 스스로 설립한 도덕 법칙에 따라 행동할 수 있고 도덕적 선이 무엇인지에 따라 행동할 수 있고 거기에만 종속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다른 어떤 것에도 굴복될 수 없는 다른 목적에 따라 수용될 수 없는 언제나 그 목적 자체로서 자신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도덕적인 세계에서 그래서 자신이 수립한 도덕 법칙에 따라서만 행동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다는 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여타의 다른 존재자들도 다 도덕적 존재라는 것을 안다는 거죠. 도덕적 존재로서 절대적 가치에 따라서 언제나 그 자신의 목적이라는 것, 자신이 다른 것들에 소용될 수 있는 수단이 아니라는 걸 파악할 수 있고 그 자신이 존엄한 이성적 존재라는 걸 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누구나 인격적 존재로서 도덕적 존재라는 것은 인격적 존재라는 거죠. 인격적 존재로서 존중받아야 되고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걸 인간 스스로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인간을 한낱 수단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인간이라면.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도 아까 그 트롤리 딜레마 같은 경우도 이런 정식에 따라서도 설명 가능해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한 인간을 우리는 한 인간을 희생한다라고 했을 때 5명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한 명이 죽는 상황을 어쩔 수 없이 초래한다라고 했을 때 그걸 단순히 공의주의적인 입장에서 5명보다 한 명이 더 양적으로 작으니까 희생되어야 되는 게 당연하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거기서의 인간을 단순히 수단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의무론적인 입장에서 본다라면 우리는 그 인간 역시 굉장한 목적으로 봤지만 그 목적 자체를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한 살리는데 그 목적을 분배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수단으로 사용한다기보다 단순한 수단이 아니에요. 그 목적을 이런 방향에서 실현한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단지 어떤 사물을 다루듯 버리고 던지고 소용없으면 쓰지 않고 소용 가치에 따라서 판단하지 않았죠. 그런 상황에서 인간의 목숨은 소중한 걸 알지만 5명의 그 목적에 맞추어서 이제 인간을 희생하는 것처럼 이제 생각하는 경우도 어떻게 보면 인간을 단순히 수단으로 보지 않았다고 여길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리주의 관점에서만 트롤리 딜레마가 설명 가능한 것은 아니고 이런 의무주의의 윤리에서도 목적 자체 정식에 따라서도 설명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단순히 사물로서만 취급하지 않고 나와 동등한 인간을 존중한다 하더라도 이런 결론을 내릴 수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정식에 따라서 그 행동했는지 안 했는지 굉장히 중요하게 되죠. 하지만 인간이 스스로 도덕적이고 도덕 법칙에 따른 존재라는 건 이런 정식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개변적인 어떤 행동의 준칙을 보편타당한
어떤 도덕 법칙으로 만들어내는 데서 성립할 수 있다라고 이제 칸트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럼 데이비드 로스의 조건부 의무 이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데이비드 로스는 그 칸트의 의무 이론을 현대적으로 좀 변형하고 칸트가 이제 너무 엄격하게 이제 마련했던 의무의 어떤 여건들을 굉장히 현실을 반영해서 완화시켰다고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 조건부 의무 이론을 살펴보면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1번. 도덕적 옳음은 일견자명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프리마 파시는 일견자명한 것을 말합니다. 누가 봐도 뻔한, 자명한 이런 것들을 우리는 프리마 파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덕적으로 자명한 옳음은 신의나 보상, 보은 정의, 선행, 자기개발, 악행금지 등 7개가 있다라고 제시를 합니다. 왜 7개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7가지는 도덕적으로 옳다는 건 누가 봐도 뻔하다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누가 봐도 뻔한 도덕적 의무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의무 이론의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로스는 이제 2번 도덕적인 행위가 요구되는 구체적인 상황은 상황에서 의무들은 상충되거나 혹은 더 강한 의무처럼 보이는 것들에 따르기도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가령 데이비드 로스 같은 예를 보면 교과서에서도 좀 설명이 나오지만 내가 친구와 이제 약속 장소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친구와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데 갑자기 길에서 길을 잃은 어린 아이를 발견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는 이제 뭐 핸드폰도 없고 전화기도 없습니다. 그럴 수 있죠. 길 한복판에서 로스가 설명했던 80년대 이런 상황에서는 7, 80년대 상황에서는 이제 당연히 휴대폰도 없었습니다. 전화 거느기 쉽지도 않았어요. 근데 길의 한복판에서 길 잃은 어린아이를 만났습니다. 그럴 때 친구와의 신의를 지키는 것도 당연히 자명한 의무인데 길 잃은 어린아이를 도와주는 것도 선행으로서 굉장히 도덕적 의무로서 나한테 요청되는 거라는 거죠. 이 두 의무가 상충합니다. 그래서 친구와의 약속을 지키면 어린아이를 지금 도와주기 어렵고 어린아이를 도와주면 친구가 또 약속 장소에 시간이 어긋나게 되면 만날 수 없을 수도 있단 말이죠. 이렇게 상충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3번에서 보면 실제적 의무와 조건부 의무는 구분된다라고 데이비드 로스는 설명합니다. 그래서 4번에 보면 상황에 처한 당사자가 상황에 가장 적합한 의무를 실제적 의무라고 판단을 하게 되고 이 경우에 실제적 의무가 되지 않는 나머지 의무가 이제 도덕적 상황에서 남는 의무가 조건부 의무로서 남는다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개인 내가 처한 어떤 상황이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내가 실제적으로 가장 위급한 의무라고 생각한 것이 실제적 의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길 한복판에 있었는데 지금 나 말고는 다른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고 다른 사람이 요청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사람도 없는 경우라면 어쩔 수 없이 이 어린아이를 도와주는 게 실제적 의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친구와의 신의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어린아이를 먼저 도와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 경우라면 이 어린아이를 도와주는 선행이 실제적 의무가 되고 친구와 약속을 지키는 신의가 조건부 의무가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내가 이 길 잃은 어린아이를 발견한 상황에서 주변에 어른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 경우라면 그 주변에 있는 어른들한테 이 어린아이를 좀 도와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직접 내가 이 어린아이를 도와주는 선행을 이제 수행할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에게 부탁함으로써 나에게는 이 어린아이를 도와준 선행이 조건부 의무가 되고 친구와의 약속이 실제적 의무가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구체적인 상황에서 상황의 본성을 잘 이해하고 파악해서 어떤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 지금 수행되어야 되는 의무인가를 이제 그 상황에 처한 개인이 주관적으로 고려하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데이비드 로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도덕적 상황에서의 개인의 처한 조건, 상황을 고려하고 그것들이 포함이 돼 그 개인의 판단에 따라서 실제적 의무와 조건부 의무가 구분될 수 있고 이 경우 실제적 의무를 수행하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어떤 도덕 이론을 펼칩니다. 근데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좀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의무라고 생각하는 건 누구에게나 다 의무로서 그 행동이 요청되기 때문에 도덕을 의무라고 이해하는데 지금 데이비드 로스에 따르자면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A라는 행동을 의무로서 지금 수행하지만 어떤 사람은 B라는 행동을 실제적 의무로서 수행한다라면
어떤 사람은 A, 어떤 사람은 B 이렇게 의무가 달라진다라면 이게 더 이상 의무 이론이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 의무로서 도덕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그냥 단지 주관적인 직관에 따라서 도덕을 수행하는 거지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의무를 발견할 수 있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데이비드 로스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 그렇지 않다. 우리는 이게 도덕적으로 어떤 행동을 반드시 수행해야만 되는 의무가 요청되는 상황이라는 건 직관적으로 안다. 다만 그 의무 중에서 어떤 것들을 우선적으로 할 것이냐, 어떤 것들을 먼저 처리할 것이냐를 결정하는데 주관적인 요소가 들어갈 뿐이지 사람들이 이게 의무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 인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이것들이 의무라는 걸 알고 있고 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주관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의무의 관점에서 이 도덕을 설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의무주의 한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교과서에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지만 어쨌든 제가 간략하게 요약한 걸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도덕 법칙들이 충돌할 때 어떤 법칙을 우선해야 되는지 또 그렇다면 그때 기준이 무엇인지 말하기 어렵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칸트도 그렇고 데이비드 로스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뭐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또 선한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약한 사람 도와줘야 된다. 이 두 도덕적인 의무가 충돌할 때 도대체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칸트 입장에서는 두 개 다 동등한 도덕 법칙이기 때문에 둘 다 따라야만 돼요. 이 둘 중에 어떤 걸 해야 되는지 두 개가 상충할 때 어떤 것들을 해야 되고 그때 어떤 것들을 선택한다라면 그게 왜 선택되어야 되는지 그게 왜 더 중요한 도덕적인 요소로 간주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기 어렵습니다. 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봤듯이 선행과 어떤 신의가 충돌할 때 그 기준이 따로 제시된 게 아니었어요. 다 주관적인 상황이나 어떤 판단을 고려해야만 한다라는 정도로 끝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의무에 이룬 다음에 어떻게 더 다른 도덕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말해주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도덕 동기 불가지론입니다. 그 내용은 도덕의 동기가 선한 것이냐 아니냐는 나만 알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의도적으로 동기를 숨긴다면 도덕적인 행동이라는 게 형식이 지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 한계가 있습니다. 칸트에 따르자면 그 도덕적인 행동이 되기 위해서 동기가 선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할머니를 도와드리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그 이유가 그 행동이 옳으니까 그 동기가 발동했다라면 그 행동의 결과와 무관하게 실제로 도와드렸건 도와드리지 않았건 도와드렸는데 그게 우리 할머니한테 좋게 됐던 좋지 않게 되었던 그 동기가 선하다는 이유에서 그 도덕적으로 선한 행동이었죠. 근데 그 동기가 선한지 선하지 않은지는 나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의도적으로 그 동기가 악한데도 숨기게 되면 사람들은 그것이 악한 동기에서 비롯되었는지 도덕적인 동기에서 비롯되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교과서에서도 나오듯이 내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친구의 약속을 지켰는데 그 동기가 당연히 약속은 지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키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친구가 나에 대해서 욕을 하는 것이 두려워서 아니면 그냥 내가 착하니까 아니면 내가 그 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게 나한테 도움이 되니까 이런 여타의 다른 동기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 나만 알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내가 악한 동기에서 그런 행동을 했는데 그걸 숨기고 있으면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걸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악한 동기에서 시작했지만 도덕적으로는 도덕적인 행동을 했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내 동기를 숨기면서 도덕적인 행동을 한 것처럼 행세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용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약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3번, 의무가 아닌 도덕에 대해서 간과할 수 있고 감정에서 비롯된 도덕적 행위나 품성에서 우러나온 도덕을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죠? 우리는 의무가 아닌 행동에 대해서도 도덕적이라고 생각하면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간호사인데 내가 간호사로서 의무를 다하려면 병원에서 환자들을 잘 치료하면 되고 응급 상황에 환자들을 치료하면 되지만 더 요구할 수 없는 해외에 나가서 자원봉사를 한다거나 그들을 위한 것도 내가 도덕이라고 생각해서 행동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건 누구도 의무로서 규정하지 않았고 의무로서 규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어떤 도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의무가 설명하기 어렵고 의무라고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뭐 동정심이나 공감에서 비롯된 도덕적인 행동들도 많은데 칸트의 의무론에서 따르자면 감정에서 비롯된 도덕은 주관적인 형식이 남아 요소를 이제 가미하고 있기 때문에 도덕이 아니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은 설명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또 다른 도덕 이론이 필요하게 되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의무주의 한계들에 대해서도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설명을 들어주시고 함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